네, 괜히 300만 선택했겠습니까?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 짧은 기간 여러분이 혹시라도 누군가의 차를 운전할 일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차를 빌려줘야 될 일이 있다면 이렇게 단기 보험으로 또 안전을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이럴 때 사고 난 경우가 많더라고요. 잠깐 빌려줬을 때. 그렇군요. 아주 난감하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일단 하락이죠? 코스닥이 좀 하락세를 보였죠. 거래소는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거래소는 플러스였어요? 네, 제가 코스닥만 봐갖고 제가. 예. 아, 이거 좀 좋지는 못했었는데요. 마지막에 그래도 코스피는 이제 막판에 힘을 내면서 좀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하락으로 시작했거든요. 네, 하락세로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루 종일 좀 지지부진했지만은 오장 막판에 이제 들어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오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회복세를 좀 보여주면서 그래도 좀 끝났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에 영향을 끼쳤던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57.7로 발표하면서 이 영향 때문에 약세 출발이 일부 됐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코스피는 한 5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했고요. 출발하자마자 기관 외국인 양시장 현물 매도 출발했고 양주체 매도 이제 선물 매수로는 출발을 일단 보였습니다. 해치를 한 거겠죠. 다만 이제 개장 직후에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 그리고 기관은 코스닥을 순매수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 관련주 특히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상당히 아침에 많이 빠졌습니다. 네. 7%대 뭐 이렇게 맞아요. 거의 빠졌으니까요. 이 약세 때문에 거래소 대비 코스닥 시장의 약세가 당연히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총액 1, 2위 정도 되니까요. 환율은 다시 올라서 1340원대를 기록했으니까 환율도 별로 우호적이지 못했습니다. 개장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던 시장이 10시를 기점으로 급하게 이제 코스피 중심으로 낙폭 축소가 됐는데 11시 기준 외국인이 선물 2,800억 정도 규모로 순매수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등의 제약바이오 그리고 조선과 조선기자재 그리고 원전 그다음에 롯데지주를 포함한 유통사들 그리고 타이업종 그리고 일부 화장품과 게임주들이 반등세를 보였고요. 금일도 이제 SG창구 쪽에 매도가 많은 종목이 속출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파가 있다 볼 수 있는데요. 뭐 DB나 DB하이텍도 오늘 장중에 급락을 보였고 삼천당 제약이나 하이로코리아, 바텍, 플리토 등이 아마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추정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금융당국이 국내 CFD 계좌 3,400여 개의 전수조사 방침 한 60개월치를 다 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이게 좀 약간 불안한 거예요. 60개월이면 5년치. 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CFD 쪽의 계좌주들은 조금 불안하겠다 싶기도 합니다. 뭐 본인들이 어떤 뭐 특별한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약간 좀 불안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센티적인 영향 때문인지 아무튼 일부 종목들이 아침부터 급락이 나오는 몇 종목들이 좀 보였다. 수급적으로 이슈가 있었다 볼 수 있겠고요.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전에 2,455포인트까지 하락하기도 했던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 하락폭을 회복했습니다. 2시 30분 기준 외국인이 선물 7천억대까지 순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들이 일단 주가를 끌어올렸다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종목단에서는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증시 하단을 지지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의 약세 때문에 일단 열의를 보냈죠. 1% 넘게 하락하던 중국 상해종합이 오후 들어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하나의 변곡점이 된 것 같습니다. 홍콩 증시 또한 장 초반 부진을 뒤로하고 오후 들면서 1% 넘게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네. 홍콩 증시에서도 금융주와 장 초반 강세를 보이던 텐센트 등이 상승을 주도했고 상해증권 거래소가 금융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촉진 논의가 진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관련된 시장들이 금융주가 급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장 초반 인민은행의 1250억 위안 유동성 공급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여전히 중국이 성장 위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네. 중국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죠. 이렇게 되면서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 대비 강세폭을 확대했고 여기에 따라서 달러 원 환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워낙 강세가 보여진 겁니다. 이 영향으로 한국 증시는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좀 더 긍정적으로 선물 쪽에서 들어오면서 제한적이지만 강세로 전환했고요. 미국 시간의 선물도 상승 전환을 막판에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또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3시 이제 넘어서 이제 막판에 이렇게 좀 주식을 돌렸다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불확실성 그리고 소비 둔화에 따른 경기 위축에도 중국의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유직수 중심으로 의약품이 강세를 보였고요. 통신업도 강보합 정도 보였고 전기가스업이 가장 부진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재무개선 추진 계획과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도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락했고 해운화 그다음에 항공주 골고루 이제 약세 보이면서 원수 창고업을 하락했고요. 네. 원수 장비나 서비스업도 수익률 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외국인이 1,700억대 대규모 순매도에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낙폭이 확대됐고 업종별로는 디지털 컨텐츠는 유통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약세였고요. 일반 전기전자, 반도체 업종이 각각 2%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에코프로, BM 등 2차 전지주 약세가 코스닥의 하락의 주 원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게 보면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네. 상당히 좋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장 마치고도 일부 종목들이 발표를 했는데 SL인가 뭐 이쪽도 마찬가지고 뭐 네. 성우 하이텍 등등도 괜찮은 모습이고요. 더군다나 장 마치고 오늘 지난번에 YG엔터가 시간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내면서 다음날 엄청나게 급등했죠. 오늘 장 마치고 JYP 엔터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장 마치고 실적이 나왔습니다. 아마 시간에서 지금 급등한 걸로 보이는데 내일 또 엔터 업종 관련된 이슈가 또 이런 부분들이 시초가부터 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저희가 엔터 애널리스트 네. 잘 모셨군요. 그러네요. 좋네요. 안 그래도 지금 뭐 댓글에도 JYP가 시간에서 갑자기 뭐 상한가까지 간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마 그 실적이 제일 호재인 그렇죠. 것 같죠. 네. 근데 이제 큐브엔터는 조금 아쉬운 실적이 나왔습니다. 큐브엔터도 비슷한 시간에 나왔는데 네.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그러니까 기대치 대해서는 조금 아쉬웠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중에 낙폭을 좀 줄였잖아요. 이게 내일 반등하는데 힌트가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막판에 중국 시장 때문에 약간 돌린 것 때문에 힘은 별로 그렇게 많이 붙지는 못했어요. 그냥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좀 지지가 됐다 정도로 좀 인식을 하는 게 좋겠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도 보면 뭐 고점 대비 빠진 게 엄청나게 빠져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좀 나와도 될 만한 자리예요. 뭐 제가 밸류에이션을 논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ADR 기준 뭐 기술적인 지표 중에 하나이지만 그게 이제 한 70선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과매도 영역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도 일부 지표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 반등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죠. 다만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이번 주에 이제 2차 이제 협상이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여름까지는 지금 디폴트가 없을 거예요. 세수가 6월달에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헌법 14조인가 뭐 그 부분 때문으로도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이제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부채에 관련된 디폴트 선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몇 달 동안은 디폴트가 안 될 거예요. 현상적으로 그래요? 환경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이슈로 싸움을 계속 할 것이고 서로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세액을 이제 뭐 이렇게 문제해서 뭔가 지원금을 낮출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오긴 하지만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고 그다음에 22년까지는 공화당이 앞섰지만 지금 올해 들면서 민주당이 다시 다음 차기에 대한 대통령 후보에 관련된 그 선호도에서 민주당이 또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에 부채한도 협상에서 뭔가 승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럼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서로 계속 뭐 싸움 박질을 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네. 꽤 시간을 좀 오래 끌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네. 뭐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그냥 계속 끝없는 싸움만 하는 것 네. 같아가지고 저는 사실 그렇게 귀담아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엑스데이트가 뭐 6월 1일이니 네, 뭐 그러니까요. 7월 말이니 뭐 말들이 많이 있는데 마치 그냥 러시아에서 핵 쓴다는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그 말로 위협하고 그렇죠. 뭐 네. 사실 시장의 혼란만 더 버튼은 가중시키고. 누르지도 않을 거면서 자, 하여튼 이 여러 소음들과 또 신호들을 잘 구분해내는 게 또 소음이 너무 많죠. 네, 우리가 네. 또 잘 구분해드려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요. 근데 이제 확실히 시장은 CFD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CFD 계좌라는 것은 레버리지를 쓰는 게 일단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일부 증권에서 막았고 조사가 들어가니까 또 그 CFD 계좌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쓰기가 좀 힘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뭐 신용이나 대출, 뭐 신용 잔고가 빠지는 것은 뭐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시장에 일단 수급적으로도 되게 움츠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5월달 들어서 어떠냐면 호재는 되게 둔감해요. 호재 때문에 올라가면 뭐 특별하게 너무 좋은 거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올라가면 파는 분위기고 또 악재는 되게 예민하게 또 많이 빠지는 그런 시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성격의 시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섹터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죠. 어디부터 볼까요? 네,
우선 이제 가스 관련주인데요. 뭐 당정이 협의를 통해서 이제 2분기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도시가스 관련주가 일단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기 요금 같은 경우는 인상폭이 킬로와트 시당 8원 인상인데요. 잠정 확정이 됐죠. 그리고 뭐 업소 가정과 업소 생산업체는 16일부터 인상된 전기 요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G7과 EU 쪽의 유럽 연합이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 파이프라인을 통한 그 가스 수입 재개를 금지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러시아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독일이나 폴란드로 가스를 다시 수출할 길이 막히게 되는 거죠. 이번 조치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뭐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수출을 겨냥한 첫 번째 제재이죠. 그래서 아마 EU가 뭐 전쟁 초기에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조치로 뭐 가스 가격 폭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뭐 지난 겨울에 가스 비축량을 많이 늘려놨고 재생에너지 사용량도 확대하면서 러시아에서 이제 가스 의존도가 유럽 쪽에서의 어떤 의존도가 40% 이상에서 현재는 10%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 조치가 취해진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천연가스 가격이 막 급등하거나 이러지는 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국내에서도 이제 전기 가스 요금 관련된 인상 결정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제재 때문에 뭐 GSE나 대성에너지, 한국가스공사 등등도 이제 상승을 보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과거의 전쟁 초기처럼 천연가스 글로벌 가격이 급등하기에는 좀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다음으로는 이제 IRA 세제 혜택 관련된 일부 관련주인데 역시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과 같은 쪽인데요. 미국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인 펄스트 솔라가 이제 유럽 태양광 방막 기업인 에볼라 AB를 뭐 3,800만 달러 인수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 넘게 뭐 지금 펄스트 솔라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펄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웃퍼폼을 했고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뭐 특정 조건에 따라 이제 최대 4,200만 달러가 추가될 수 있다고 알려지긴 했지만 아마 이번에 인수한 에볼라 AB가 뭐 유럽의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기술 선두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방막 광전지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알려진 회사입니다. 펄스트 솔라는 에볼라 AB 태양광 발전 전문 지식이라든지 R&D 능력 등을 통합하면서 차세대 태양광 기술에 대한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저도 조금은 생소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태양 전지를 만드는 신소재로 알려져 있고 발전 효율을 굉장히 대폭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폴리실리콘 대비 많은 장점이 있는데 원가가 좀 낮고요. 매우 얇은 두께가 있고 그다음에 양면이 다 이제 태양 전지로 되는 텐덤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텐덤형이 양면이 다 태양 전지로 되는 걸 말하더라고요. 이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추가적으로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치명적인 단점은 열과 수분에 상대적으로 취약해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지금 막바지에 좀 있는 상태로 단점은 알려집니다. 그래서 기존 단면 폴리실리콘 발전 효율이 18에서 15% 정도 수준인데 텐덤 페브로스카이트를 적용하면 현재 한 25에서 30%까지 발전 효율이 올라가는 것을 연구 중에 있고 이론적으로는 궁극적 목표인 40에서 50%까지 이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개선할 것으로 지금 아마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브로스카이트 관련된 관련주로 언급되는 종목들은 한화 솔루션, 그다음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 주성 엔지니어링, 유닛 테스트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알려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관련된 종목들을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화 솔루션도 오늘 4%대 일단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는 또 다른 뉴스가 나왔는데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미국 컨텐트 보너스 규정을 발표하면서 추가 세액 공제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청정에너지 시설 설치 시에 제공하는 30% 세액 공제에 추가로 최대 10%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태양광 발전업체가 태양광 시설 사용되는 모듈이나 인버터 등의 부품의 40% 이상이 미국산이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가이드라인으로 태양광 시설 건립 시에 중국산 태양광 셀이 사용되더라도 다른 조건으로 충족이 되면 미국 정부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명확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산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국내 기업 중에는 하나큐셀이 이제 미국 태양광 시장 확대 전략 IRA 세제 혜택을 배경으로 미국 현지에 뭐 25억 달러 투자를 통해서 모듈 기준 5.3 기가와트 추가 증설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뭐 관련 수혜주로서는 뭐 하나큐셀과 관련된 하나그룹이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중국 업체가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잖아요.
다른 조건을 맞추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시장이 크게 열리기 때문에 뭐 중국도 들어가고 한국도 할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약간 좀 경계 요인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 보조금 지급하기로 한 것이 중국산 소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뭐 길을 열어줬다라고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결국은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배척보다는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자국에 우선하는 어떤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미국 내 중국 태양광 패널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라고 미래에셋증권에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 태양광 기업들도 똑같이 수혜를 받을 것이고, 중국 기업들이 뭐 미국 내 태양광 모듈 공장 증설이 최근에 이루어진 게 괜히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고요. 이제 근데 덧붙이자면 미국 재무부에서 이번에 언급한 IRA 인센티브가 전력 발전소 사업 용의자들이 받는 ITC와 PTC에 대한 내용이고, 네. 미국 내에서 태양광 패널 생산자들이 받는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이게 이제 AMPC거든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또 다른 별개의 이제 그 인센티브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미국의 뭐 신장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규제는 역시는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태양광 패널의 가격 프리미엄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의 패널 가격은 좀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유럽도 좀 비싸고요. 그 비싼데,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함으로써 받는 보조금 AMPC도 그대로기 때문에 아마 미국 내 증설 계획이 줄어든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면서 결국은 미국 내 증설로 생산되는 태양광 패널이 아닌 물량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증설로 생산되는 태양광 패널이 아닌 외부에서 어떤 물량, 특히 중국 물량 등에 대한 네.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수입을 하자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중국 업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이니까 뭐 그렇게 우리나라는 썩 반가운 이야기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상승폭이 제한되는 느낌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현대차증권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좀 어려운 사진일 수도 있는데 쉽게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네. IR에서 규정하는 부품 프로덕트는 PV 트래커, 그다음에 인버터, 그리고 PV 모듈이 있는데 이 안에 부품으로서는 뭐 PV 셀이나 뭐 마운팅 프레임, 아니면 백레이, 글래스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아주 이제 부품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게 막대 그래프의 색깔별로 다 다른 게 그 부품들입니다. 근데 키는 태양광 셀이 될 걸로 보는데, 로이터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을 만드는데 솔라 셀이 30% 비중을 차지하는데 아마 이걸 빼고 트래커나 인버터로 태양광 시설 비용의 40%를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비용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셀을 미국에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셀 말고 다른 걸로 아까 40%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지 보조금을 받는데 셀 말고 다른 걸로 40% 충족을 시키려니까 비중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 표에서 보시면. 이거 천천히 나중에 보시면은 네. 비중이 굉장히 작게 보일 겁니다. 각각의 이제 그 색깔들이 다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비중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키는 셀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 따라서 셀을 미국에서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하고, 미국 내 태양광 셀 공장을 건설 중인 업체는 하나솔루션 3.3기가와트와 나노 PV, 이게 이제 이쪽은 용량이 확인 안 되는 회사인데 이 두 회사밖에 없다. 그래서 이 외에도 맥스원이나 이게 3.3기가와트, 그리고 여타 업체가 총 17.7기가와트의 태양광 셀 건설을 발표, 어나운스 했거나 proposed, 제안한 상태이긴 하지만 실제 건설 중인 것은 하나솔루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현대차증권에서는 하나솔루션이 직접적인 수혜가 거의 확실하다는 거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셀 쪽에서 미국 내에서 만드는 회사가 아직까지는 그냥 어나운스나 프로포즈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솔루션이 뭐 유일한 수혜주다, 이런 이야기를 현대차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자, 하여튼 뭐 태양광 관련해서 뭐 여러 보고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여전하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제 인정을 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얼마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 아니면 뭐 얼마나 돈이 되냐,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의견들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죠. 네.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중국 업체가 열린 거고, 네, 네, 근데 다만 이제 그게 열렸다고 해서 부담스러울 게 아니라 아까 말씀했던 40%를 뭔가 미국산은 채워야 되는데 이 모듈 이제 이 아까 사진을 보면 여러 가지 부품들이 이제 많은데 그 가운데 셀 말고 다른 걸로 40%를 채우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미미해서 힘들다. 그러면 결국은 핵심은 셀을 미국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걸로 해야만이 40%를 미국 내에서 뭔가를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셀을 하는 회사가 어디냐? 결국은 하나솔루션이 구체적으로 건설 중인 것은 하나솔루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솔루션이 수혜다, 이런 이야기를 현대자증권에서 네.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뭐 다음 섹터를 좀 가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아닙니다. 네, 다음 섹터를 다음 섹터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가볼까요? 예, 다음 섹터는 타이어, 타이어. 예, 업체인데요. 뭐 실제 뭐 올해 초에 뭐 한국 타이어인가요? 뭐 불도 나고 그래가지고 참 뭐- 공장이 참 불나서 굉장히 그때 피해가 컸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신탄진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험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이제 커버가 금전적인 비용적으로는 피해는? 네, 뭐 될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쪽의 라인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물량에 대한 메이크업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1분기에 또 호실적을 타이어 업체들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동차 관련된 라인에서 완성차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부품사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타이어 업체도 이제 지금 호실적이 나오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2조 1천억, 전년 동기 대비 17.5% 매출액이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1,909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51.45%나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급증했고 순이익도 958억 정도 수준인데 이제 이거는 약간 빠졌습니다. 이제 금호타이어도 뭐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9,989억, 전년 동기 대비 35% 이상 증가, 영업이익이 545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이거는 10,000% 이상이니까 뭐 워낙 그 금호타이어가 워낙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련해서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적자에서 올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타이어 업종들이 일단 실적 전환을 했다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급난이 풀리면서 어쨌든 올해부터는 이제 볼륨 증가에 핵심을 두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타이어 업체들은 볼륨 증가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운송비 이게 워낙 이제 물류 해상비가 워낙 셌기 때문에 이 운송비가 하락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RE 타이어 같은 거, OE 타이어, 그러니까 나올 때부터 끼우는 타이어는 볼륨 증가가 되면 당연히 이제 그게 많아질 거고요. RE 타이어가 이제 결국 갈아 끼우는 건데 이 수요도 이제 교체 수요가 많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도 정도에 나갔던 그 물량들이 이제 교체 수요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2000년이요? 예. 타이어가. 네, 전기차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전기차는 엄청나게 2000년? 많이 팔렸었으니까 그때는. 2020년? 2020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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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네. 20년? 제가 20이라는 생각을 5만 하면서 킬로 달리면 이제 네. 바꾸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나갔던 것들이 한 2, 3년 정도 타면 이제 교체 수요가 뭐 대부분 들어오죠. 뭐 네네네네. 정도의 차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 물량도 많이 나갔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교체 수요도 꽤 들어오는 그런 뭐 시기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판매량이 올해부터 굉장히 볼륨 증가가 될 거고 운송비가 많이 하락하면서 수익성 개선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RE 그러니까 이제 교체용 타이어 수요도 이제는 좀 돌아오는 시기 뭐 이러면서 이제 전략이 좀 주요할 수 있는 어떤 시기다 볼 수 있는데요. 근데 타이어 업종들이 막 이렇게 최근에 중소형 부품사처럼 막 날아가거나 그러지는 좀 않은 분위기 같더라고요. 부품사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PR도 싸면서 뭐 처음에는 29년 만에 신공장 증설한다 해가지고 울산 소재 뭐 부품사들 그리고 이제 저쪽에 뭐 미국 쪽에서 아이오닉 6 만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현지에 있는 부품사들 또 그다음에 움직였고 그다음에는 뭐 전기차 관련된 뭐 부품을 좀 조달하게 된 어떤 그런 계약을 뭐 했다는 어떤 부품사들 이렇게 막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품사들의 스토리를 타고 최근에 굉장히 좋았었는데 아무튼 뭐 타이어 주까지 일단 좀 왔다는 점에서는 부품사들의 순환이 어느 정도 한 바퀴 좀 돈 듯한 느낌도 좀 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하도 이제 막 전기차가 무겁다 그러니까 음. 전기차 이제 초기에 많이 팔릴 때 타이어 업체들도 엄청나게 수혜를 볼 거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기존의 내연기관 차보다는 무거우니까 당연히 교체 수기도 빨라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또 그게 좀 보여졌으면 네네. 좋겠네요. 근데 그게 또 이야기 나오는 게 전기차가 무거우니까 뭐죠? 차량 경량화 이렇게 또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뭐 계속 뭐 배터리가 거의 무거우니까 뭐, 어디서라도 이제 차량 무게를 네.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럼 이제 경량화 쪽으로 또 이제 포커싱이 만들어질 수도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랑 이재용 회장이 만난 뭐 네네. 그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뭐 이재용 삼성 회장이 이제 지난 10일 현지 시간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만나서 이제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 논의 이렇게 해서 뭐 사진이 이제 실려 있는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머스크의 만남을 두고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삼성과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개발을 비롯해서 뭐 미래의
해외 기술 개발에 대해서 뭐 교류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울러서 이재용 회장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장을 모두 대동한 테슬라 경영진과 만났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 영역에 대한 확장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이제 분석이 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코아시아, 넥스 칩, 뭐 코리아 FT, 에이테크 솔루션, 칩셋 미디어 등의 일부 시스템 반도체나 자율주행차 관련된 테마주들이 이 이제 뉴스에 좀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상승세를 보였다 볼 수 있는데, 근데 명확하게 뭘 한다 나온 건 없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제 이런 뉴스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그냥 약간의 테마성 움직임이 되지 않았나 근데 싶습니다. 만났다. 근데 이제 추정을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않겠나? 이런 거 기대를 이제 좀 많이 하는 그렇죠. 거죠. 뭐 얼마 전에 뭐 바이오 뭐 업체들 만났다. 뭐 그러면서 또 바이오 움직이고. 그날 또 바이오 꽤 메이저 바이오 CEO들 다 같이 한 번에 만났거든요. 예. 누굴 만나기만 해도 회사 주가들이 오르내리는. 그게 이제 메이저 주도주가 없으니까 뉴스 플로에 따른 그냥 테마성 움직임들이 네. 많아지는 게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사람들이 또 투자자들의 관심 현재 많은 2차 전지 쪽은 좀 오늘 짚어주시죠. 네, 이제 고점 대비 낙폭과대 인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일부 종목은 뭐 플러스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만, 거기다가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의 불확실성이 아직은 좀 남아 있죠. 특히 이제 그룹 오너 리스크 이슈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뉴스로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IPO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약간 또 거버넌스 입장에서 조금 이제 또 걸림돌이 혹시 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기사도 오늘 나온 것도 제가 보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IPO를 못 한다는 기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이 거버넌스 문제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IPO 이제 관련된 어떤 심사를 할 때 이 부분이 조금은 이제 뭘까 상장을 대한 어떤 허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일부 또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와 관련된 명확한 그 어떤 포지션이나 어떤 의견이 나온 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뭐안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뭐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 우려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1분기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2차전지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뭐 급격한 뭐 주가 상승에 따른 뭐 고평가 분석이 일부 증권사들이 나왔죠. 근데 이 보니까 뭐 꽤 많은 증권사들이 이제 조금은 그 좀 고평가에 대한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디서 냈나라고 좀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유안타 증권 보고서에도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라고 냈고, 잘 아시다시피 또 이제 하나증권에서도 그랬고,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이제 리듀스로 냈고요. 뭐 줄이자는 거죠. 삼성증권에서도 홀드로 냈고요. 그다음에 대신증권에서도 마켓 퍼폼, 그러니까 별로 속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 유한타증권에서 홀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에코프로 BM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꽤 많았습니다. 마켓 퍼폼은 뭐예요? 시장 수익률. 네? 그냥 시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다닐 거다. 시장 수익률에 그냥 맞춰서. 예를 들면 코스피, 코스닥 뭐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죠, 이제 뭐 그렇죠. 네. 지수 지수 정도 빠지면 뭐 그러니까 그냥 지수 같이 빠지면 비슷하게 빠지고 올라도 그냥 조금 그 뭐 정도다. 올라가면 그 정도 뭐 이런 거를 이제 기대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현재 20만 원인데 목표 주가 뭐 한 22만 원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올라도 오를 만한 룸이 그렇게 많지 않고 뭐 빠지면 뭐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면 네. 아무래도 기관 같은 데서는 이런 조금은 보수적인 보고서가 나올 때 투자를 늘리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죠? 글쎄요, 뭐 이제 아닌가요? 그 기관 투자자들이 네. 주식을 매매를 하면 물론 네. 이제 운용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매수 매도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때마다 그 보고하거나 근거를 남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샀는지 그렇죠. 왜 팔았는지. 당연히 그거 남깁니다. 근데 이런 보고서들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겠군요. 그럼요. 다 그 뭐 여기에서 사용되는 모델이라든지 가치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뭐 그 의견이 기관 투자자들의 의견과도 같이 맞물려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럼 기관들이 못 사겠네, 그죠? 그냥 사기가 좀 어렵겠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서 네. 그 기관 투자자들은 리포트가 없는 주식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힘들어해요. 본인이 이제 직접 탐방을 갔다 오거나 근거를 스스로 찾아내야 되니까. 본인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고서가 그렇죠. 있으면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커버리지가 없는 종목을 더군다나 이제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의 종목을 펀드에서 대규모로 담는다? 이건 뭐 매니저 입장에서는 하기가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 이제 패시브 자금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패시브 자금은 그냥 시총에 따라서
그거는 지수를 계속 복제하고 따라가는 거다 보니까 그런 주식들은 이렇게 쉽게 그런 대응이 가능은 한데 액티브 매니저라든지 이런 가치형 스타일의 어떤 매니저들의 입장에서는 그 근거 마련을 하는데 이 리포트가 항상 기준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을 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5일 연속 샀습니다. 외국인도 들어왔고요. 지난주 후반에. 그러니까 항상 이제 네. 수급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관이 막 좋아서 막 사고 싶어서 막 샀어. 이거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니까 사지는 거예요. 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사진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 이거를 뭔가 나는 다른 시각으로 지금부터는 사들어갈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졌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워낙 많이 팔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받는 주체가 뭐 외국인한 기관이니 네네. 기관이 받을 수도 혹은 뭐 외국인이 받을 수도 밖에 없다.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을 왜 바이사이드냐라고 하냐면 매일 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돈이 계속 들어오고 가지고 있는 돈을 굴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주식들을 계속적으로 사야만 되는데 네. 그러려다 보면 이제 좀 그렇게 지금 최근에 주가가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서 내일 하루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우선 걸어두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뭐 신용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서 팔자 이제 나오면 사지는 거죠. 그래요. 네, 이건 사줬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어떤 다른 의미를 갖고 투자자분들이 자꾸 이제 시나리오를 그려가다 보면은 야, 얘는 매도 리포트 비슷하게 내놓고는 이렇게 사네. 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네, 뭐 그런 이제 네. 근데 아무튼 최근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를 보면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좀 연속적으로 꽤 의미 있는 물량들이 어쨌든 찍히고 있다. 네, 지켜주겠죠. 예, 찍히고 있다. 그만큼 이제 개인 투매가 많았고 어쨌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걸 맞습니다. 받아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 조금 하방에 대한 경직성도 좀 있을 수 있는 가격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고점 대비 이 정도 빠졌으면 사실은 기술적으로라도 아무리 나쁜 주식이든 좋은 주식이든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오거든요. 뭐 주가가 한없이 올라갈 수 없듯이 또 한없이 빠질 수도 없거든요. 뭐 한없이 빠질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어떤 종목을 누가 사느냐에 따라 또 다를 수 네, 있는데 네, 네. 어쨌든 지금 뭐 에코프로 BM을 포함한 뭐 이런 2차 전지주들이 뭐 적자에서도 아니고 또 성장성을 보여주는 명확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방향으로 무조건 그렇게는 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제 다만 문제는 이제 그 수급적인 이슈는 분명히 있어요. 너무 많이 빠지면 또 공매도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빠지면 또 이제 신용이나 이런 담보 부족 물량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뭐 CFT도 연계되는 물량도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수급적으로 뭐 펀더멘탈과 상관없는 수급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받고 들어올리려면 시장의 거래 대금이나 에너지가 굉장히 커야 되는 거예요. 이 에코프로 그룹이 싸지 않잖아요. 거의 뭐 20조 가까운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을 끌어올리려면 그만큼 에너지나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있어져야만이 그걸 다 받아내고 끌어올리는데 최근에 보면은 거래 대금이 굉장히 죽었죠 시장 전체적으로 그리고 CFT나 다른 쪽에 매물이도 쏟아지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환경 속에서 옛날과 같은 탄력 있는 급등세를 만들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네. 수급적인 환경이라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 빠지지 않고 좀 이제 버텨주면서 어쨌든 뭔가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탄탄하게 갈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잠깐 반짝 오른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뭔가 확인을 하면서 좋아지는 모습들이 확인되면서 단계적으로 계속 또 우상향 그림으로 중장기로 계속 가는 게 또 좋은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네. 급하지 않게 물론 이제 고점에서 조금 이제 손실이 이제 고점에서 사시고 좀 손실이 난 분들은 마음이 급할 수는 있어요. 빠진 게 또 한 번에 또 너무 급하게 빨리 빠지다 보니까 손실을 벌써 보시고 이제 꼼짝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아무튼 갈 주식이라면 언젠간 갈 겁니다. 그럼 아마 그건 조만간 당장 뭐 한두 달 내에 아니더라도 가긴 갈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언론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와서 이건 조금 2차 전지 쪽에 좀 부담스러운 기사일 수도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은 유럽,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고 유럽 내에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EU 쪽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가별 점유율 변화인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 보시면 제일 위쪽에 파란색이 한국 국가 우리나라가 하는 전체 EU 쪽에 내에서의 그 점유율입니다.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2021년 같은 경우는 70.6%까지 점유를 했죠. 거의 극단적으로 잘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63.5%로 극단적으로 점유율이 높습니다. 한국 기업이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약간 그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이 색깔 보시면 2021년에 22.6%에서 34%까지 올라왔죠. 네.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EU 쪽으로 나간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 쪽에서 MS가 상당히 많이 유럽 쪽에서는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좀 이제 힘든 분위기긴 하지만 이 EU 유럽 쪽에서는 좀 더 중국 기업들이 EU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기업들과의 점유율 경쟁을 좀 심화시키고 있다는 보도 자료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중국 내에서 나간 게 뭐 중국 브랜드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유럽에 보낸 것까지 한 거 아니냐 네. 그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면 사실 위협이 안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게 이제 중국에서 나갔다고 보면 사실은 중국 업체가 나간 건 아니니까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많은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이 EU 내에 신규 설비 투자나 증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약간 그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장 점유율이 아무튼 중국의 업체들이 이제 유럽 쪽으로 나간 게 중국에서 유럽 쪽으로 나간 게 점유율이 꽤 높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다소 조금 경계의 요소로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극단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가 MS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잘 해야 되는 거고 뭔가 전략적으로 우리도 좀 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1분기에 이제 주가들이 꽤 많이 올랐고 그때 이제 대규모 계약건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2분기에는 조금은 모멘텀 공백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쉬어가는 국면으로도 이제 유한타 증권에서 리포트도 그런 식으로 코멘트가 나왔는데 다만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거의 한 26만 위안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60만 위안까지 갔다가 18만 위안대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리튬 가격 반등 폭이 또 꽤 빠르게 다시 올라옵니다. 지금 거의 오늘 기준인가 제가 봤는데 한 26만 위안 정도까지 다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가격이 반등을 주면 상품 가격에 대한 연동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상품 가격이 안 빠지고 다시 반등을 주겠네? 그러면 의외로 2, 3분기에 들어오는 우리 매출단의 하향 조정에 대한 우려가 또 약간 메이크업이 되면서 주가가 덜 빠지면서 리바운딩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점에서는 극단적으로 어떤 안 좋았던 환경이 이런 어떤 리튬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의 반등세가 어느 정도 이어진다면 또 주가에 대한 반등도 좀 같이 갈 수도 있는 환경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오른 것도 죄지만 많이 빠진 것도 살 수 있는 또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일단 주가 매력도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하여튼 뭐 2차 전지 관련된 소식 쭉 한번 살펴봤고요. 근데 일본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빠졌네요. 한 3, 4년 사이에. 그렇죠. 이제 36까지 갔다가 2.6으로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예. 네. 뭐 실질적으로 뭐 일본은 파나소닉 정도가 이제 뭐 테슬라에 대응을 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뭐 대응이 뭐 거의 안 되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 또 어디 가볼까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 쪽은 별로 반도체. 좋지는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이제 지수가 좀 반등을 주니까 그래도 강보합에서 이제 플러스권은 좀 마무리가 됐는데 나머지 쪽은 좀 좋지 못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금일 4월 ICT 분야 수출액이 122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5.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10개월째 감소세로 나타낸 거고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회복 지연, 반도체 업황 부진 이런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되는데 품목별로 보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가 좀 안 좋았겠죠.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주변기기와 통신 장비 등 주요 5대 품목 모두 수출액이 감소했고 특히 ICT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전년 동월 대비 40.5% 감소한 64억 8천만 달러 수출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반도체는 월간 단위로 본다면 수출 금액이 증가세로 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반도체가 안 좋다고 하기에는 다소 좀 바닥에서 좀 한 2, 3개월째 반도체 수출액이 돌아오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저점에 대한 인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DB하이텍이 지난 12일 장마감 후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DB하이텍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장중 거의 한 7% 이상 아마 급락을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네. 수요 부진이나 이제 재고 조정 지속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좋지 못했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또 이제 뭐 일본에 뭐 관련된 그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3천억 정도 투자해서 이제 일본의 요코하마시에 첨단 반도체 디바이스 시제품 라인을 만든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게 또 뭐 관련된 뭐 삼성전자 관련 라인을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거점에 대한 공장 증설과 관련된 이슈가 또 어떻게 시장에 반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삼성전자가 일본 쪽에 뭔가 또 만들고 있다.
거점 신설을 어떤 공장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도 좀 알려진 소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되게 요새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 어쨌든 중국에서 지금 생산 기지 등을 다 조금씩들을 빼오는 방향인데 네. 생산성이라든지 수익성을 따지면 뭐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로 갈 수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또 이쪽도 사실 거기에서 중국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기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본도 나쁘진 않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일본에 대한 시장 진출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심각하게 고려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들도 후문에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일본어도 좀 미리 배워두면 좋을 일본어. 그래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은 여전히 똑같이 일손이 부족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뭐 유학을 가더라도 그런 쪽에 오히려 좀 더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들도 좀 많이 들려오고 이번에 있습니다. 아마 삼성전자 관련된 일본 투자에 또 일본 쪽에서도 뭐 이렇게 지원도 하고 막 그렇다고 네, 이야기는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본 내부적으로도 뭐 산업에 대한 뭔가를 하기 위한 투자 유치를 뭐 하고 싶겠죠. 근데 어쨌든 뭐 일본으로 간다는 게 뭐 센티적으로는 저도 좀 그렇게 썩 그런데 아무튼 뭐 일단 첨단 반도체 거점을 또 신설한다고 하니까 관련된 뭐 밸류 체인은 좀 또 지켜봐야 되겠죠. 네, 어떤 네, 주식적으로는 어떤 의미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해보험주들은 오늘 좀 하락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관련주는 오늘 좀 괜찮았습니까? 임플란트? 네, 오늘 뭐 레이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덴티움 뭐 이런 종목들도 괜찮았거든요.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이 중국향 임플란트 수출 추이 관련된 지표입니다.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한번 사진 좀 띄워주시죠. 네네. 네, 이게 이제 연 단위로 중국향 임플란트 수출 추이거든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팔고 있죠. 실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임플란트 관련해서 1분기 숫자들이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 근데 그게 악재가 아니라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임플란트가 악재가 아닙니까? 다른 회사들은 1분기 적자 나오거나 뭐 아니면 1분기 실적이 미스하면 다 주가가 많이 빠지던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중국 쪽에 뭐 VBP 관련해서 4월 20일부터 대부분 시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1분기에는 재고를 안 쌓아놓겠죠. 물량에 대한 오도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1분기가 좀 안 좋게 나오는 것은 그런 구조적인 환경 때문에 그렇고 2분기부터 찐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이번에 이제 VBP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 중국에서는 각 그 성이나 그런가요? 그쪽에서 4월 20일 정도부터 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2분기가 좋아질 거고 입찰 수량 기준으로서는 오스테인 임플란트와 덴티움 등이 비중이 57%나 우리나라가 차지합니다. 거의 반 이상은 우리나라가 다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내 치과병원들의 선호도도 우리나라 관련된 그 상품에 대한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뭐 중국에 대한 뭐 그 수량 기준 그 중국 로컬 기업들은 한 11% 정도 된다고 해요. 중국 로컬 기업들은. 근데 우리나라가 57%니까 상당히 높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임플란트 수출 금액을 보면은 지난 11년간 한국 기업의 중국향 임플란트 수출 금액이 11년간 평균 20% 매년 성장했습니다. 중량 기준은 24% 성장하고 있고 VBP가 이제 이야기되면 결국은 이쪽에서도 이제 Q 성장도 굉장히 빠르게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한국 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서양 제품 대비 가격적으로도 가성비가 좋고 또 같은 동양권 한국 제품이 중국인들도 좀 선호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 해외 쪽에 좀 업체 관련해서도 좋아하는 분이 일부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환경은 어떤 같은 동양권의 한국 제품에 대한 친숙함, 선호도 그리고 국내 임플란트 기업들이 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놨냐면 중국의 현지 의사들에 대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 중국 현지 의사들이 한국 업체에게 교육을 받으면 한국 업체 물건을 쓸 수밖에 없죠. 뭐 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중심으로 MS를 늘려가는 전략을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전략을 상당히 좀 잘해서 물량을 상당히 중국 내에서 의미 있게 가져가고 있다 볼 수 있는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여기에도 예, 중국의 임플란트 잠재 시장 규모가 나오거든요. 표를 좀 보여주시면 네, 이게 이제 해당 연령층 인구마다 이제 연령층마다 이제 인구수가 있는데 임플란트 잠재 수량이 나와 있죠. 35세에서 54세까지가 1억 5,900만 개, 55세에서 64세가 1억 6천만 개, 65세 이상이
5억 4천만 개 정도 임플란트 잠재 수요량입니다. 여기에 침투율을 계산해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 추이나 이 도표는 그 엄브렐라 리서치 쪽에서 제가 발표를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향후에 좀 필요하실 때는 자료실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규모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 자료인가요? 두 번째 자료는 태평양 증권 연구 보고서 자료라고 해가지고 엄블렐라 리서치 쪽에서 이걸 좀 발췌를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을 거라는 거는 뭐 직관적으로 다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중국은 뭐 그렇죠. 네. 지금 보급률 자체가 워낙 바닥권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임플란트 수요가 있을 것 같고 가격만 맞으면 하겠죠. 국내 같은 경우도 가격만 맞으면 임플란트로 결국은 뭐 저도 임플란트를 했는데 네네. 임플란트로 가격만 맞으면 충분히 뭐 다른 거 이렇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기 이빨을 치료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네네네. 이제 임플란트가 과거에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다른 쪽으로 했겠지만 뭐 임플란트 가격이 맞으면 충분히 뭐 접근할 수 있는 거고 다 해놓으면 되게 편하기도 합니다. 편으로 그냥 조금만 아파도 그냥 임플란트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요즘엔- 치과에서요? 네, 치과에서도. 근데 뭐 그건 좀 사실은 불편하더라고요. 조금 돈이 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네. 유도화를 하는 네네. 편도 있죠. 왜냐하면 예전 의사분들은 되게 충치 치료를 아주 열심히 해주고 충치 치료해서 사실은 최대한 쓸 때까지 쓸 써보자. 때까지 쓰라고 네. 하신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얼마 받겠어요. 뭐 보험 적용해가지고 하면은 몇만 원 안 되거든요. 근데 좀 그런 환경도 있지 않겠습니까? 임플란트를 하면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 100만 원 선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뭐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의미도 조금 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글쎄 그냥 이제 중국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뭐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독일 거 이렇게 아마 쓰게 할 거고 그렇죠. 쓸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고 뭐 의료보험 적용되고 뭐 이런 이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 아니면 이제 우리 업체 걸 쓸 것 같은데 네. 중국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은 뭐 원가 계산하면 굉장히 고부가 가치일 거 아니에요. 그 고부가 가치를 한국 업체에 다 이렇게 넘기는 일은 잘 판단을 안 할 것 같고 그냥 중국 업체 어떻게든 이게 몰아주려고 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그 중국 건강보험에서 뭐 보장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는 임플란트라면 그렇게 방향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얼핏 해봅니다. 네. 어리석은 생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량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 로컬 업체들의 비중은 11%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늘어나겠죠, 분명히. 근데 늘어나긴 날 텐데 이 VBP 때문에 절대 개수가 완연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뭐 1억 개를 했다면 VBP 때문에 한 40% 가격이 떨어진다 이러면 그게 뭐 2, 3억 개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럼 이제 거기에서 점유율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절대 점유율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VBP 관련된 입찰에서 우리나라가 57%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정도만 해도 뭐 개수 자체가 월등하게 이제 절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면 네네. 점유율이 뭐 2, 3% 좀 줄어든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그게 우리나라가 뭐 실제 꺾인다 보기보다는 오히려 많이 더 늘어나겠죠. 물론 시간이 5년, 10년 지나면 로컬 업체들이 더 많이 올라오겠지만 당분간은 그러기는 좀 쉽지 않다. MS가 좀 빠지더라도. 저는 네. 지난 주말에 편의점을 딱 음료수 사러 들어가니까 온통 다 노술가인 거예요. 파워에이드도 노슈가, 아 맞아요. 콜라도 노슈가, 소주도 노슈가 다 좀 건강한 치아를 갖게 되지 않을까? 네. 뭐 트렌드다 그럴 수도 있고요. 설탕 가격도 워낙 올라서 그런 영향도 있나 보군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걸 올라서 노슈가 제품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근데 뭐 웰빙 상품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방향은 그렇게 가겠죠. 또. 자, 하여튼 중국의 임플란트 굴기 한번 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엔 이런 정도 이야기 있었고요. 더 많은 우리 박근영 부장님의 힌트는 저희 3프로TV 앱에 들어오시면 또 자료로 상세하게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엔터 이야기 한번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죠.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